이게 지금 자연의 네 단계잖아요. 1, 2, 3, 4. 이거는 우리가 늘 봤던 거잖아요. 봤던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대칭이 일어날 것 같죠. 맞아요.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대칭이 일어납니다. 대칭이 일어나는데 바로 요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요 각각의 단계에서도 다른 종류의 대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음이다 그러면 상대적 양이 돼버려요. 그럼 얘는 또 상대적 음이 돼버리고 얘는 또 상대적 양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교차 간다는 거예요. 교차하고 별도의 또 다른 성질의 대칭이 요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식물하고 동물하고는 모든 점에서 구조가 거꾸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의 머리가 식물의 뿌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립해 있으니까 사람이 동물 중에서는 직립해 있는 유일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식물은 머리를 땅에 내려 꽂고 있는 모양인 거죠. 그러면 애초에 식물하고 인간이 왜 이렇게 거꾸로 구조가 돼 있냐라고 하는 거를 이건 뭐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신지학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 명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애초에 생명의 근본이 뭐냐? 애초에 생명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가 곧 하나님이었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태초의 말씀 이게 진동이잖아요. 진동. 말씀이라고 하는 게 소리잖아. 소리라고 하는 게 우리 같은 이런 언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주에서 뭔가 진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진동이 있으면 파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웅웅웅웅 하는 소리가 있지. 이 소리 자체가 파동인데 이거 자체가 에너지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아무런 어떤 운동의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그 형태를 형성하려고 하는 힘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의미 없이 일어나면 그건 그냥 노이즈고 소음이지. 그런데 우주에서 어떤 진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 진동의 크기, 방향 이런 것들이 이미 어떤 특정한 그 형태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 기운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태양계가 형성될 때 바깥에 태양이 딱 자리를 잡으면 안에 바깥에 토성이 자리를 잡으면 안에 태양이 딱 자리를 잡고 이거 두 개의 어떤 인력 장력에 의해 가지고 스펙트럼이 빠방 생기면서 행성들이 늘어서잖아요. 그럼 행성들이 공전주기, 자전주기 이런 게 생기면서 얘네들의 충돌에 의해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의 충돌에 의해 가지고 힘의 충돌에 의해 가지고 진동이 일어나면 이 진동이 어떤 식의 운동을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밀고 당기는 힘의 세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진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찰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찰이 있다는 건 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열이 분산이 되면 빛이 되는 거고 빛이 모이면 열이 되는 거잖아. 그건 간단하잖아요. 돋보기 비춰보면 빛 모으면 열이 되잖아. 그런데 지금 운동의 방향이 이렇잖아요. 이렇고 여기를 제일 원점으로 보잖아.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시기로 보거든요. 여기를 토성기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빵 하고 빅뱅이 터지면 1차 분산, 2차 분산, 1차 통합, 2차 통합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동양에서도 똑같죠. 1차 분산 목, 2차 분산 화, 1차 통합 금, 2차 통합 수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기하면 얘는 힘이 위로 뻗어 올라가는 애고 얘는 힘이 하방으로 막 분산되는 애고 얘는 힘이 밑으로 찌그러드는 애고 얘는 응축되는 애고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지구상의 생명은 어떻게 생겼냐. 일단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생기는 때부터 하면 너무 멀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건 생략하고 일단 땅이 있다 치고 땅이 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역시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이 빛이 되었다. 빛이 되어서 사람에게 비추었으나 어둠이 빛을 몰라봤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일관된 얘기, 혹은 모든 고대 종교에서 나오는 일관된 얘기들이 빛이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 됐다. 빛이라고 하는 게 모으면 열이 되잖아. 근데 열이라고 하는 거의 상태가 얼마만큼 모여 있는가에 따라서 주변의 에너지 장들을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빛과 열의 정도에 따라서 고체, 기체가 정해지는 거야. 맞죠? 그리고 빛과 열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빛과 열이 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도 결국 빛이잖아요. 주파수가 다른 빛이잖아. 다양한 스펙트럼의 빛, 이 빛 자체가 힘의 장이라고.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의 빛들이 있는데 이 빛과 열들이 몇 가지 종류가 어떻게 이합집산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물리화학 반응을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그 조합이 어떻게 성기는가에 따라서 광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모든 생명은 빛으로부터 왔다. 빛의 변형이다. 그래서 사람이 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만병통치약이 있어. 열이에요, 열. 열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약을 쓴다, 지압을 한다 이러는데 이게 전부 열의 변형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지압을 한다. 신경이 여기 뭉쳤다. 신경이 뭉쳤다. 경직됐다. 그럼 바깥에서 압력을 가한다. 통증이 생기잖아요. 신경 조직이니까 통증이 생기지만 압력을 가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입자를 무게를 줘가지고 뭉거뜨려 버리는 거잖아. 그럼 이 안에서 입자 충돌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통증이 나는 거잖아요. 즉 열을 가하는 거죠. 열을 가하는 거예요. 침을 찌른다. 침을 찌르면 기혈이 돌아다니는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에 어딘가에 순환을 어렵게 하는 뭐 노폐물이 끼었다든가 뭐 장애물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특정 경로에 침을 딱 박아가지고 기혈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 기혈의 속도를 조절해서 확 빠르게 나가게 해준다든지 좀 느리게 가게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속도 조절을 통해서 그 막힌 데를 뚫는 게 침의 기본 원리잖아. 이것도 결국은 압력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거든. 압이거든, 압. 지압, 침, 이런 거, 안마, 뭐 이런 건 원리 다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약은 음식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1차로 뭐가 되냐 하면 열이 돼요. 일단 열로 변해서 열 에너지가 우리가 쓰는 당이라든가 이런 거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음식이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칼로리라고 하잖아. 열량이라고 하잖아. 열량. 예, 열을 낼 수 있는 걸로 변환을 시키는 게 소화 과정이고 음식이 열을 낸다면 약도 당연히 열을 내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전부 빛과 열이에요. 근본은 다 빛과 열이다. 그럼 바깥에서 우주의 별 기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거 아닙니까? 쏟아져 들어오면 최초의 생명체는 쏟아져 들어오는 여기에서 생기는 거야. 이게 나무예요. 나무는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발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리를 거꾸로 해서 박히는 거지. 믿기나요? 일단 이렇게 해서 식물이 생깁니다. 식물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옆으로 횡으로 돌아다니는 애들이 생겨요. 얘들이 동물이죠. 모든 동물은 횡으로 갑니다. 수직 운동하는 게 아니고 수평 운동합니다. 어류, 조류도 근본적으로 수평 운동이에요. 조류, 파충류, 포유류 다 수평 운동이에요. 다 수평 운동하고 기본적인 머리, 몸통, 발이 어떻게 달리든 간에 땅에 붙어 다니는 애들이에요. 횡운동을 하는 거죠. 횡운동을. 얘들은 종운동 못해요. 종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기운의 축적이 없어서 인간보다는 음적이게 돼 있고 동물 중에서는 영양육 빼고 제일 발달한 애들이 포유류인데 포유류들의 개들의 포유류 대표주자지만 포유류들의 특징이 털이 많은 거잖아. 털.
저 털이 많은 게 원래 사람 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털은 음적인 데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성기 주변에 털 자라죠. 겨드랑이에 털 자라죠. 전부 음습한 데서 자라는 거라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여기 되게 음이네. 어? 이게 진짜 되게 음이네. 그런 생각 진짜예요. 두개골이 되게 음인 거예요. 두개골이 우리 뼈 중에서 극적으로 강한 밀도가 강한 음적인 데거든요. 밀도가 강한 게 음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털이 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털 나는 데들이 단단하고 음적인 뼈들이 있는 데입니다. 하하, 두개골 이런 데가 굉장히 음적인 데. 예전에 이거는 진짜 좀 센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머리가 빠진 선생님이 있었는데 탈모제를 드시는데 여성 호르몬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걸 먹으면 여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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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털이 나는 거예요. 먹은 탈모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은 야매 버전의 만병통치약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맨 처음엔 빛이 꽂히는 길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생명체가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횡으로 기어. 얘들이 동물이에요. 여기가 아스트랄의 작용이고, 여기가 에테르의 작용이고, 여기가 아스트랄의 작용이에요. 그러다가 벌떡 서. 인간이에요. 빛이 내려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대가리를 위로 쳐들고 있잖아. 그럼 인간은 어디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왔던 대로. 신에게로. 신에게로. 그래서 동물을 사이에 두고 인간하고 식물하고 구조가 완전 거꾸로워요. 그래서 인간은 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빨아들이고, 식물은 거꾸로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고, 인간은 머리를 위로 향하고 있고 식물은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뿌리 식물을 먹으면 머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꽃이나 잎을 먹게 되면 생식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물하고 인간하고 완전히 뒤집어진 구조다. 뒤집어진 구조인데, 그럼 동물하고는 어떠냐? 동물하고도 기본적으로 뒤집어진 구조예요. 다만 이제 동물은 운동 방향성이 횡이다, 종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봅시다. 식물하고 동물하고도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가 되죠. 얘는 정적이고 얘는 동적이고, 얘는 종으로 움직이고 얘는 횡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비가 돼요. 근데 식물하고 인간하고도 대비가 되잖아요. 별도의 다른 종류의 어떤 대비가 나오는 거죠. 다른 종류의 대비가 나와서, 그래서 그 말이 요렇게도 대비가 이루어지고 요렇게도 대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류의 대칭이 나온다는 거지. 자, 이게 일단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병이 되는 게 식물한테는 약이 되고, 거꾸로 식물한테 병이 되는 게 사람한테는 약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물하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 어울려 살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건강한 환경이 이루어져요. 서로가 서로한테 주는 거로 인해서. 근데 압도적으로 양이 많은 거는 진화적으로 낮은 단계 애들이 개체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슈타인은 그냥 아예 편안하게 식물은 내주고 동물은 받는다 그래요. 동물도 받기만 하는 건 아니죠. 동물은 받은 다음에 그 위에 상위 포식자가 인간이니까 인간한테 내주고, 그 다음에 인간은 죽어서 사체를 땅으로 돌리는데, 인간의 사체는 워낙 별기운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 하나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3 몇 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간이 실제로 먹어치우는 풀로 전환을 시키면 인간이 1년 동안 먹어치우는 열량이 산 하나를 초토화시키고 남을 정도로 먹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는 워낙 별기운 덩어리라서 개체 수는 적지만 인간의 자체가 지구로 이렇게 녹아 들어갔을 때 지구 전체를 진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슈타이너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원래 생태계 상위 포식자는 개체 수는 적고 힘은 커요. 일단 요게 일단 기본 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로 할 거 없던데 7번째 강의에서는 슈타이너가 별 내용적인 얘기를 안 해. 자연의 은밀한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212, 13페이지에 나오는데
땅, 식물, 동물, 곤충, 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한다. 땅은 여기겠죠? 식물은 여기겠죠? 식물로부터 이끼류부터 해가지고 곤충, 벌레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정도에서 곤충, 벌레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상위 동물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식물, 동물이 다 끼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전기체니, 성기체니 하는 정자가 식물 얘기에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기체는 아스트랄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 그럼 치솟은 땅은 생명기운이 조금 더 왕성한 땅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치솟은 땅은 생명기운이 뭐 왕성하지 왕성한데 농사 짓는데 사람 살기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 왜 그러냐? 식물한테는 좋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사람하고 식물은 모든 점에서 대칭이다. 식물한테 좋은 거 사람한테 안 좋다. 그래서 왜 치솟은 땅에 별기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근데 인간한테 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땅에 치솟았다는 거는 지기가 솟아 올라오는 거, 지기가 위로 솟구치는 걸 지기라고 하고, 위에서 내려 꽂히는 걸 천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풍수지리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데는 천기가 잘 드는 데예요. 그래서 배산 임수하면 폭 들어가가지고 폭 들어간 데는 천기가 잘 든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뻗어나온 데는 지기가 세게 올라오는 데죠. 지기가 세게 올라오면 땅에서 지기가 세게 올라온다는 게 식물들한테는 좋죠. 땅에서 지기가 세게 올라온다는 거는 실은 주변의 행성과의 관계에서 특히 달을 매개로 해가지고 육지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이 인력의 작용을 지형상 많이 받는 데들이 산이 높아지는 거야. 산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거 음기 내지는 지기가 많이 작용하는 데야. 그러면 식물들은 번성하죠. 땅은 좋을 수 있어요. 식물들한테도 좋을 수 있는데 사람 살기 좋은 데는 아닙니다. 사람은 병 걸립니다. 그래서 고산지대 이런 데가 사람 살기 좋은 데가 절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무슨 문명이 생겨도 평야에 생기는 거지 고산에 문명이 안 생겨요. 산에 있다가 강가로 내려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4대 문명은 모조리 강가에 생기지 산에 생긴 문명이 어디 있어? 산에 문명이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봐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70% 넘게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척박해요. 그런데 강도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땅이죠. 높낮이 파고가 엄청나게 굴곡이 이렇게 막 두들두들하게 져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기갈이 세. 그래서 뭐, 막 감정에 막 이 정폭 이런 것도 세고, 외국인들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만난 서양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만, 여러 동양인들을 만나봤지만 한국인들이 기가 제일 센데,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다들 마음속에 불이 하나씩 있대요. 불이 하나씩 있대. 내가 만난 어떤 미국인은 자기 아시아를 여러 나라 다녀봤는데, 중국, 일본 다 다녀봤는데, 일본 사람들은 촛불이래. 여기는 막 횃불 같은 걸 하나씩 다 들고 있대. 중국은 땅덩이가 넓어서 어디 한 군데라고 말할 수 있겠나, 어디. 중국은 뭐 말이 중국이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시아 대륙 전체인데, 이렇게 지역마다 많이 다를 테고. 그래도 뭐 대륙기질 하는 건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역사뻥 튀기에 의한 사회적 의식 아닌가 싶지. 자연 환경에 영향받은 거는, 자연 환경에 뭐 영향받는 대표적인 게 언어하고 먹거리인데, 언어 먹거리를 가지고 보면 중국은 아주 다른 나라라고 봐요. 지금 표준 발음만 7개잖아요. 표준 발음이 7개예요. 발음 통일이 안 돼, 자연 환경 때문에. 아까 지기가 센 장소는 음의 기운이 세다고 똑같은. 음양의 충돌이 센 거예요. 예. 음이 세면 양도 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음이 극적으로 센 곳과 양이 극적으로 센 곳들이 막 계속 교차를 하게끔 돼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데가 기운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그래 해서
나무는 땅 위의 식물에 비해서 별 기운에 훨씬 가깝다. 뭐 당연하죠. 나무 생긴 꼬라지가 이렇게 높잖아요. 풀들은 여기 자라고. 그러니까 별 기운을 모으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별 기운을 모으는 존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피뢰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피뢰침의 역할을 해가지고 별 기운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통해 가지고 땅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있음으로써 성기체가 아스트랄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목성기운, 화성기운 이런 애들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다른 식물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순환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무둘레에는 풍부한 별기운이 있다. 이렇게 풍부한 별기운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 얘하고는 성질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어도 대립적이거든. 그럼 얘가 별기운이 많으면 얘가 적은 거예요. 에테르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나무 있는데 주변은 얘가 별기운을 빨아들이니까 전기체가 적어. 에테르가 적어. 무슨 말인가 하면 큰 나무 주변에는 식물이 안 자란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뭐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죠. 나무가 다 빨아먹으니까. 근데 이제 슈타이너는 발상이 거꾸로예요. 나무가 주변의 양분을 빨아먹어서 안 자란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나무가 성기체에 피뢰침 역할을 해서 주변의 전기체들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속 양분을 나무가 빨아먹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얘가 오히려 성기체 피뢰침 역할을 해서 주변의 전기체들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얘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무 많은데 주변은 당연히 농사 잘 안 되는 거지 뭐. 특히 큰 나무 많은데 주변은 농사 잘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밭을 일구고 싶으면 이 큰 나무가 아니고 하다못해 나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작은 나무 있는 데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겠죠. 그렇게 되고 이 땅 속의 전기를 조절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 그게 지렁이 같은 것들이에요. 땅 속에 전기를 조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전기를 조절한다. 전기를 조절한다는 말이 뭘까? 전기체하고 전기체하고가 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다치지 않도록 조절한다는 의미잖아요. 얘가 너무 많아서 얘가 다치지 않도록 조절한다. 얘가 너무 많으면 화기운이 많은 거잖아. 목기운이 화기운이잖아요. 화기운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바짝 말라버려요. 그럼 얘를 마르지 않게 조절하는 애가 지렁이 같은 애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 근데 지렁이 전에는 뭐냐면 이끼류예요. 균류, 그 다음에 축류. 이런 애들이 땅에 열을 제공하는 애들이야. 열을 제공한다. 즉, 성기체가 과항이 돼서 땅이 경직되지 않도록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끼류나 축류들 같은 애들은 땅 속에서 옴지락거리고 살다가 거기서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그 자체에서 또 땅에 양분이 되는 식으로 순환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균류나 축류가 많은 땅,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게 많은 땅이 좋은 땅이다 그 말인데, 동양에서는 이 축류도 5가지로 나눕니다. 5가지로 나눠서 축류 자체도 하긴 뭐 이 사구성체도 마찬가지면 동양의 오행도 목 안에 목화토금수 있고 화 안에 목화토금수 있고 모든 거 안에 다 프랙탈적으로 반복 재현된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축류를 목화토금수로 나누면 토에 해당하는 애인데 이 안에서 또 목화토금수로 나눠. 또 목화토금수로 나눠서 이거 뭐 개념이 있습니다. 모, 나, 우, 개, 인. 모충, 나충, 우충, 개충, 인충 해가지고 축류를 5개로 나눠요. 벌레류들을 5개로 나눠가지고 뭐 날씨가 어떻게 되면 얘가 성하고 뭐
다른 금년 같은 경우에 경자년이니까 좌우군화가 들어오잖아. 그럼 화극금 해버리잖아. 그러면 금에 해당하는 개축류들이 땅 속에서 잘 못 자란다는 해예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개축류들이 어떻게 생긴 건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야. 종류들을 모르시고요. 예. 근데 요거는 분류되어 있는 어떤 뭐 도감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 그냥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개념이 이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이면 천간지지잖아요. 그러면 땅과 관련된 거는 지지를 봐야 되거든. 그럼 지지의 자년인데 자가 육기상으로는 자하고 오하고 붙어서 좌우군화. 금년에는 열기 많은 기운이 금년 음력 1월부터 6월까지를 땅을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6개월 동안에는 금기운이 지배해요. 그러면 뭐가 지배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 때문에 뭐가 다친다 안 다친다를 봐야 돼요. 그럼 화기운이 왕성하게 되면 화극금이니까 금기운이 다쳐요. 그럼 금기운과 관련된 거는 식물이든 균류든 뭐든 다 다쳐요. 땅에 발붙이고 사는 애들은. 반면에 하반기에는 금기운이 왕성해집니다. 오히려. 그러면 목기운을 가진 애들이 다 다치는 거지. 그래서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가 잘 되냐를 볼 게 아니고 뭐가 다치냐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상생하는 힘은 1대1인데 상극하는 힘은 1.5배가 넘거든. 그래서 표가 나는 거는 그걸 당하는 애가 표가 나요. 그래서 대여섯 개 작물을 평소에 하고 있는 농부가 있다. 그러면 어떤 작물이 특별히 잘 된다 이런 애는 없지만 어떤 작물이 특별히 망한다는 애는 많은 거야. 경험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경험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작물이 특별히 잘 되는 건 표가 안 나는데 어떤 작물이 특별히 못 되는 거는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동양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눈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균류 중에서 사실은 질소 요 토기운에 해당하는 게 인충이라 그랬잖아요. 인충에 뭐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뭔지 몰라도 땅에 인충이 많이 살면 좋은 거야. 왜냐면 토성 자체가 저기 원소로 전환시키면 얘가 질소잖아요. 얘가 비료성분이잖아. 얘가 비료성분이고 딴 것들을 이리저리 섞어서 결국은 토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비료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토성이 많은 애가 땅에 많이 있는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땅 좋은 땅이죠. 자, 그래서 땅 속의 전기조절자가 지렁이, 애벌레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벌레들하고 새들이 별기운을 땅으로 실어 나른다. 벌레와 새들이 별기운을 땅으로 실어 나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분업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얘는 피뢰침 역할을 해가지고 별기운을 모아내. 별기운을 모아내. 그럼 벌레들은 땅 속에서 별기운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전기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땅을 보호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해. 그럼 새들이 와가지고 뭐 얘들이 또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얘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예. 이러면서 이것들이 순환을 이뤄가지고 이제 땅의 균형을 잡는 식으로 된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데는 땅이 부석부석하면 안 되고 습기가 좀 있어야지 균류들이 살 거 아닙니까? 습기도 좀 있고 새들도 날아들고 이제 이런 땅이 그나마 나무가 있더라도 식물이 될 수 있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게 뭐 신지학이나 인지학이나 이런 거 외우는 거는 소용없다. 그걸 얻은 지혜로 곳곳에 있는 지혜를 찾는 게 중요하다. 나무하고 초본 사이에 관목이 있는데 뭐 키 작은 나무 이런 게 있는데 이들은 포유동물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 뭐 그렇죠. 포유동물이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뭐 먹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관목들에 달려있는 걸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섯류는 박테리아나 기생충과
관계를 하고 있고 균류라는 거죠. 경작지 옆에 버섯을 키우면 기생충이 거기로 몰려들기 때문에 다른 경작지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진다. 뭐 이건 뭐 경험적으로도 당연할 것 같고요. 이래서 숲도 과일나무, 관목, 버섯 이런 게 어우러져 있는 목초지가 좋은 농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게 다 어우러져 있다는 것은 나머지 이끼류나 포유류 같은 것들까지도 어울려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니까 좀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8번째 강좌가 동물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면서 신경, 호흡, 신진대사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별기운과의 관계가 나오니까 요 기본 구성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헷갈리거든. 여기가 헷갈리는데 기본 구성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어째 보면 슈타이너가 했던 얘기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역동농업은 책이 요거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건강과 질병이라든가 영양과 건강이라든가 다른 어떤 인체를 대상으로 한 강연록들 이런 거가 요즘 번역돼 나온 게 있어서 조금 읽어보고 하니까 역동농업에서 말하고 있는 뭐 원리가 다를 리가 없잖아. 원리는 다 똑같잖아요. 원리는 다 똑같은데 이걸 식물에 적용하냐 동물에 적용하냐 사람에 적용하냐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설명하고 있는 기초 개념들과 상호작용은 똑같거든. 그래서 한쪽만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도 그냥 덤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한 번만 잘 이해해두면 됩니다. 한 번만 잘 이해해두면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약간 발제를 해놓은 건데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만 문장을 좀 몇 개 따놓은 거를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따놓은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건너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질문이 있으실 테니까 질문하시면 짚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234에서 236 234 236 이 그림 신경강화 호흡 자, 잘 보세요. 이제 이런 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 그리고 헷갈릴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게 나무예요. 그럼 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처박혔다 그랬잖아요. 빛이 거꾸로 처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주에서 온 성분이 어디로 가겠냐? 일로 가요, 머리로. 머리로 가요. 하늘에서 온 성분은 땅으로 가요. 그럼 오히려 대기 중에 있는 성분은 중간에 많이 차지할 테고 얘가 오히려 땅의 성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동물은 거꾸로인 거예요. 동물은 머리가 있잖아요. 일단 포유류가 동물의 가장 기본이잖아. 포유류가 동물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동물은 여기가 발이다. 그러면 동물한테는 땅에서 온 성분이 머리로 가요. 땅에서 온 성분이. 제일 높은 데로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 거꾸로 가고. 그럼 하늘에서 온 성분은 맨 끝으로 가니까 손발로 가는 거지. 동물은 손이 없으니까 발로 다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동물은 신경감각, 호흡순환, 팔다리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머리, 가슴, 사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신경감각, 호흡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내분비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가슴에 해당하는 거죠. 호흡순환. 이거 가슴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 팔다리라고 하는 거는 힘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신진대사는. 사람의 사지에 해당하는 거죠. 예. 사람의 사지에 해당하는 거고, 가슴, 사지, 팔다리. 그 다음에 신경감각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머리하고 관련된 겁니다. 머리가 두뇌, 이게 여기서 신경감각이란 말은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뇌가 있잖아. 뇌가 신경 덩어리잖아요. 이게 신경집합체거든. 이게 신경집합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 부분인 거예요. 머리, 가슴, 다지 할 때 머리, 가슴, 다지. 똑같이 동물도 사람처럼 머리, 가슴, 다지로 나누는데 머리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신경이에요. 가슴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내부 순환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환계하고 내부 운비계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사지가 팔다리, 신진대사 팔다리가 의미하는 게 이 사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머리 조직은, 이쪽 조직은 어디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올라온 거다 이거예요. 동물의 신경계 계통은 땅에서 올라온 기운에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신진대사는 요 가슴 부분, 요거는 대기 중에 공기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야. 공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동물 발톱이나 발굽은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성기체를 빨아들여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다시 식물은 이쪽이 머리라 그랬잖아요. 머리에 하늘 기운을 받아요. 발에 땅 기운을 받아요. 이쪽이 발인데. 동물은 머리에 땅 기운을 받아요. 발에 하늘 기운을 받아요. 중간은 똑같고. 예, 이제 그런 구성으로 돼 있다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지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작용을 할 때는 반대로 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익숙한데 서양에서는 참 익숙하지 않은 논리거든. 이게 체형전환의 논리예요. 체가 음이면 양적으로 작용한다. 체가 양이면 음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논리가 동물한테 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작용을 할 때는 머리는 우주, 손발은 땅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기운의 순환 속에서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 가두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물통으로 먹는 거하고 자기 코로 찾아 먹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당연하죠. 코로 찾아서 음식을 자연에서 취한다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감각을 최대한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물통에다가 음식을 줘버리면 영양소를 섭취는 하나 자기가 타고난 감각은 발휘할 기회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유전이 되잖아요. 동물들은 획득형질, 어떤 특정 세대에서 주어진 성질이 그 세대에서는 표가 안 나지만 그 다음 세대로 격세 유전이 된다는 게 유전 법칙이잖아요. 획득형질이 유전돼 버리면 퇴보된 동물이 나와버린다는 거야. 예, 퇴화된 동물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소나 돼지가 먹으면 어떤 성질이 있다, 닭고기는 먹으면 어떤 성질이 있다 라고 얘기하나, 걔네들이 자연 상태에서 섭생했을 때 얘기지, 사료 먹이고 여물통 먹이고 그럼 다 땡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유전되게 되면 우주의 기운을 간직하지 못한 새끼가 나와서 대를 잇게 돼서 약해진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 238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두뇌는 지구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량의 지구 물질이 내장과 두뇌로 이어진다. 장에서 더 발달된 똥무더기가 두뇌 안에 자리 잡는다. 그래서 동물의 똥은 자아의 싹을 간직한다. 요런 대목이 잘 모르겠죠? 욕 아니에요, 욕. 머리에 똥 만들었다. 이거 리얼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 리얼한 과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도 요즘은 이제 많이 밝혀졌지만 신경의 집합이 뇌라 그랬잖아요. 신경의 집합이 뇌다. 근데 뇌만큼 신경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장부가 하나 있거든. 어디지 아세요? 예? 복부에 복부. 배예요.
그럼 배에 뭐가 있냐? 소장대장이 있잖아. 소장대장. 예, 소장에서 흡수하고 대장에서 배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장대장이 이 안에 들어간 음식물들이나 공기하고 공기를 섞어서 막 이렇게 소화를 하는 과정. 이제 소화 과정 자체가 뭐 위나 소장이나 이런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위에서 받아들이면 담즙이 즙을 내 가지고 췌장 쓸개가 같이 작용을 해 가지고 소장으로 보내면 소장에서 주된 소화를 일으킨 다음 대장으로 배출해 버리는 식이잖아요. 그 중에서 신경 다발이 뇌보다 더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소장대장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감각 자극을 받으면 이게 내가 사실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지. 의식이라고 하는 거. 요놈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찌 보면 둔감한 놈이거든요. 특히나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은 언어하고 꽉 물려 있어 가지고 언어화되지 않으면 의식도 잘 못해요, 우리는. 근데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변의 어떤 환경 자극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 이 환경 자극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의식에는 안 떠오르지만 전부 뇌에 작용을 하거든. 다 뇌에 작용을 해요. 예, 근데 뭐 성장 호르몬 먹은 치킨을 먹는다고 우리가 그 호르몬을 감지해내지 못해요. 감지해내지 못하지만 신경 조직에 다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미세먼지 어쩌고 하면 아주 심하면 표가 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감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지 못하고 의식이 안 떠오른다고 해서 우리의 말초신경들이 영향 안 받는 거 아니죠. 다 받죠. 다 받아서 뭐가 됐든지 간에 신경에 자극이 간 것들의 정보는 전부 뇌로 모여듭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주 처리하는 데가 소장대장이잖아요. 근데 그 소장대장이 신경다발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소장대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의 영향이 머리로 바로 가버린다고. 머리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는 거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지고 체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는 거야. 로마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먹는 게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먹는 게 그 사람이다. 어떤 종류의 섭식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체질, 성질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가 실질적으로 소대장하고 뇌하고 직접적인 신경적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람만 그렇게 했어요? 동물도 그런 거예요. 동물도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요게 차이입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도 여기하고 여기니까 서로 대비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대비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요. 사람은 뭘 먹잖아. 그러면 이게 머리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밖으로 배출이 돼버려요. 밖으로 배출되는 게 많고 머리에 영향 주는 거는 적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동물은 거꾸로 배출되는 건 적고 머리에 영향 주는 건 많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물이 먹이에 훨씬 더 민감한 거지. 인간보다. 사실 인간은 잡식성이잖아요. 웬만한 거 먹어도 뭐 별 타격 안 받잖아. 근데 동물은 자기 먹이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난 거 먹으면 큰 영향을 받아본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바깥에서 섭취한 음식물을 가지고 어떤 소화 처리를 했을 때 동물은 몸속에 많이 남겨서 머리에 많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배출을 많이 하고 머리 영향은 동물보다는 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동물이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결국 그 동물을 먹는 사람한테 그 영향이 오롯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에서 발달된 똥 무더기가 두뇌 안에 자리 잡는다. 이거는 똥이 두뇌에 자리 잡는다는 말이 아니죠. 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받은 동물 내부에서의 신경 자극이 두뇌에 고착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고착된 거를 함유하고 있는 동물 똥이 우리 인간한테는 자아의 싹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 지구 환경상 에테르가 많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다음 아스트랄 오게끔 돼 있고, 아스트랄이 어느 정도 양이 축적이 되면 그 다음 자아체, 이쪽이 자아체잖아요. 자아체도 사람 1인칭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우주의 별기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자아체가 얘가 어느 정도 인계점까지 넘어가면 이게 싹트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얘가 인계점에 넘어가면 얘가 싹 트는 거겠지. 마찬가지 얘가 인계점에 넘어가면 또 얘가 싹 트고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면 동물 자체가 아스트랄 기운이 제일 많은 애잖아요. 아스트랄 기운이 제일 많은 애잖아. 근데 얘가 뭡니까? 이 동물똥이라고 그러는데, 장에서 발달된 동물에게 두뇌 안에 자리 잡고, 그래서 동물의 체질 전체가 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먹거리에 영향을 무지무지하게 받는데, 이놈의 동물똥, 동물의 똥은 이 자아의 싹에 해당하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의 배설물이 땅에 많이 뿌려질수록 우리 인간 같은 이런 유가 나올 환경이 만들어진다, 뭐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하자면, 육식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 자아체의 특징이 개별 독립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끔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채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에고가 약해요. 채식을 많이 하면 집단론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근데 육식을 많이 하잖아. 그럼 에고가 강해진다는 거야. 개체주의적인. 그럼 어떻게 경험적으로 좀 연결되세요? 성질이 온순해진다 이런 건가요? 에고 강하고 약하고. 오히려 강한 거로 따지자면 육식을 많이 하면 더 괄괄해지는 거죠. 에고가 많아야 자기 주장할 거 아니에요. 예. 채식을 많이 하면 오히려 저기 집단주의에 잘 스며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 내용이 이 속에 왔다 갔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는 뭐지? 원래 기질이 어쩌면 어떻게 얘기했으니까 따라가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쭉 보고요. 그러면 식물의 뿌리 성분은 동물의 머리로 저장이 되겠죠. 뭐 당연한 거죠. 뭐 그건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로 특히나 그 아이들 병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성질이 과항될 때 오는 과하거나 모자랄 때 오는 병이 있다고 보잖아요. 병이 있다고 보는데 ADHD는 전형적으로 아스트랄 과항이죠. 이게 화기운이니까 얘가 딴 거에 비해서 균형이 안 맞고 밸런스가 안 맞고 밸런스가 과항이 돼버리면 얘가 충동 조절을 일으키는 전형이에요. 얘가 충동 조절을 일으키는 전형이 되고, 요쪽에 균형이 안 맞으면 자폐나 우울이 온다고 보는 거죠. 자폐는 우울이 오는 거고, 특히 자폐는 요쪽 성분, 요쪽이 우울 성분이 강한데, 요쪽 정도 내려가면 요쪽은 자폐 성분이 강해요. 자폐, 우울, ADHD. 예, 그런 식으로 인지의학에서는 이제 성분들의 불균형이 왔을 때 오는 장애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좋은 우유 얘기가 나오네요. 자. 요런 게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얘 동물이잖아요. 손은 여기 있잖아요. 손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얘는 동물이니까 어차피 별기운이 많잖아요. 별기운 덩어리잖아. 그럼 자기한테 많은 걸 더 먹으면 이게 과항이 돼버리잖아.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소 같은 애들은 이거 육식이 아니고 초식이잖아요. 그럼 초식이면 초식 중에서도 식물 중에서도 별기운이 상대적으로 많은 애들이 있고 깡기운이 많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즉 에테르가 많은 식물들도 있고 아스트랄 성분이 많은 식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식물에 있으면 아스트랄 쪽이 뭐냐면 여기가 꽃과 잎 쪽이에요.
그럼 여기는 줄기 쪽이죠. 그럼 여기는 뿌리 쪽.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우유를 먹으려면 뿌리는 소 같은 애들은 좀 소화하기 힘들어하고 뿌리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사람 이외의 동물들은 뿌리 식물 먹으면 뿌리 쪽을 먹으면 소화를 잘 못한다는 거지. 그럼 요거 배제하고 남는 건 여기잖아. 그러니까 초식성 동물들이 제일 좋은 사료는 줄기과들이라는 거야. 줄기과들. 푸른 잎 종류나 줄기나 이런 걸 먹어야 된다. 꽃과 열매는 배제한다. 꽃과 열매는 사료로 쓰기에는 별균이 너무 많다. 콩과 식물들은 괜찮다. 콩과가 이쪽이거든요. 요쪽 성분이 반 잘랐을 때 아래쪽이 콩과거든.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왜 익혀먹냐? 화식.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뭔가 단단한 물질이 있다고 해봐요. 단단한 물질. 이 단단한 물질 자체가 어쨌든 빛과 열이 경화돼 가지고 이루어진 거거든. 그럼 빛과 열이 경화돼서 이루어진 애는 빛과 열을 쪼여주면 얘들이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풀리잖아. 그죠?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충분히 발산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발산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 섭취를 하기가 용이해진다는 거지. 근데 화식을 안 하고 먹어버리잖아. 그러면 사람이 소화 과정에서 이거를 열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위장이 아무리 움직이고 소장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압력을 주는 정도,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가 화식을 하는 거에 따라갈 수가 없잖아. 따라서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영양 흡수 효율이 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유목민이 힘이 셀까요? 농경민이 힘이 셀까요? 농경민이 힘이 세요. 우리의 그냥 인상에는 유목민이 와일드하고 막 저기 말 타고 막 유랑하면서 돌아다니고 그 뭐 약탈하고 그러면 힘세고 막 전투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이미지가 화식의 비율이 농경민이 훨씬 높거든. 그러니까 농경민들이 영양 효율이 높으니까 골격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유목민에 비해서 우세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즘에는 저 사람 뼈 같은 건 유물 가지고 저기 탄소 방위원소 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상태 다 알아내잖아요. 유목민들이 키도 작고 사회 문화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더 용맹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나 이 발육의 상태나 어떤 뼈와 근육의 상태나 이런 거는 농경민이 훨씬 우수하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유목 집단들하고 농경 집단들하고 좀 세월을 길게 놓고 보면 유목 집단들이 안 되는 거지, 농경 집단들한테. 이게 음식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화식의 차이.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말리거나, 근데 보통 화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말리는 것도 화식이죠. 자연의 태양빛을 가지고 화식을 하는 거예요. 화기운을 전하는 거예요. 찌는 거는 수분을 넣어 가지고 열을 내는 거고, 굽는 거는 그냥 불로 하는 거고, 전부 다 어떤 식으로든지 빛과 열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빛과 열을 전하면 밀도 높게 경직되어 있던 것들이 풀려버리고, 풀리면 그 안에 있는 빛과 열들이 방사돼서 영양 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자연이 끝까지 익히지 않았다면 인간이 익히게 된다. 근데 251페이지에 보면 채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체 안에 잉여 축적 기운을 흡수해 준다라고 합니다. 육식은 이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잉여를 저장해서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요 부분이 중요하죠. 채식하고 육식하고
인간은 그러면 자아체니까 인간은 물체, 헤테로체, 아스트랄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둘이 상반된 기운이잖아. 얘네들 둘이도 상반된 기운이고. 근데 인간은 자아체가 있지만 자아체는 미성숙하고 인간도 동물성이 제일 많죠. 아스트랄이 제일 많죠. 인간도 아스트랄을 동물들하고 공유를 하는데 식물을 먹으면 얘가 얘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을 먹어버리면 영양 과잉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야. 인간한테 이거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힘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지구기의 자아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아체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고 봐요. 힘이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애들이 힘이 센데 우리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애 영향을 제일 많이 받거든. 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근본적으로 별기운의 영향을, 성기체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애들인데, 그러면 인간은 상대적으로 얘를 많이 먹어주면 얘는 얘를 중화시킬 수 있단 말이야. 완성도는 멀리 있을수록 완성도가 높아요. 물체가 완성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에테르가 완성도가 높고, 물질적인 의미에서는. 그 다음 아스트랄 완성도가 높고, 자아체가 완성도가 제일 떨어져요. 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고 살아도 완성을 못 보는 애야. 완성을 못 보는 애인데, 동물성은 일찌감치 육체적으로 완성이 돼요. 우리 몸 안에 식물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서 이 자연적인 성장 속에서 따로 애를 쓰지 않더라도 다 갖춰져 있는 애고 뭐 그렇다는 거야. 근데 식물성을 많이 먹어주면 얘를 중화를 시켜줄 수 있는데 동물성을 많이 먹어주면 중화시킬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채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잉여 축적 기운이 많이 쌓이게 잉여를 저장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 병들은 뭐 대기근이나 이럴 때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지만 현대 병들은 모조리 과잉병이라는 거야. 특히 보편인지학에서 슈타이너는 비만이 있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거는 아동학대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비만은 전형적으로 혈액순환 방해하잖아. 혈액순환 방해하면 전형적으로 뇌 기능이 당연히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습 효과도 잘 안 일어난다는 거야. 생리적으로도 문제지만 어떤 애 잠자는 머리를 깨우는 효과, 이 비만은 보통 정상적인 애들에 비해서 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있는 애들은 공부고 나발이고 자시고 간에 비만부터 고치라는 거야. 근데 동물을 살을 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동물을 살을 찌우려면 어떻게 되냐? 살을 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물을 비만으로 만들어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똑같습니다. 아스트랄 기운을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 아스트랄 기운을 많이 넣어준다는 것은 열매 같은 경우 익은 열매를 준다든가 그걸 쪄서 준다든가 한마디로 불기운을 더해서 인간한테 하듯이 화식을 줘버리면 동물들이 빨리 살찐다는 거예요. 그럼 원리는 똑같죠. 사람이 화식을 하는 이유가 그 영양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잖아. 그럼 동물도 화식을 주면 영양 흡수 효율이 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익혀줘라. 열매를 주거나 익혀줘라. 그래서 나는 걔가 과일 안 먹는 줄 알았던데 걔 과일 잘 먹죠. 그쵸. 과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무르익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 자체가 자연에 어느 정도 열기를 가해서 익혀놓은 거거든. 특정 부위의 어떤 저기보다는 전체에 영향을 주는 순수한 성분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소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여기가 미네랄과잖아요. 미네랄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금이잖아요. 근데 얘가 제일 통합적인 정도가 높은 애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충해주면 세 군데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세 군데 다 영향이 가. 따라서 소금이 사실 이쪽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이쪽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단백질이에요.
요쪽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지방이에요. 근데 요거 세 개, 이 네 개의 균형을 다 맞추는 게 다 중요한데, 이 네 개의 균형 중에서 얘네들의 불균형이 있다 그러면 뭐 비율을 조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식단을 꾸리게 되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고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건 결국 얘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얘가 제일 압축돼 있는 애고, 얘가 분화돼서 이 형태가 됐다, 이 형태가 됐다, 이 형태가 됐다, 이제 형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보충해주면, 그래서 질 좋은 소금만 먹으면 이거 단식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단식 오래 해본 사람들 소금만 먹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버텨요. 막. 네. 소금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모자란 것들로 막 스스로 이렇게 변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 안 먹으면 금방 가죠. 근데 물 먹고 단식하면 한 막 뭐 보름 뭐 20일 30일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 이상 못 가죠. 그래서 단식하는 사람들이 소금 먹잖아. 소금 먹으면 40일 50일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암하고 토마토나 감자하고 물질주의 관계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감자는 기억이 나는데 토마토는 뭐라고 써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독립적으로 농사 지을 때 왜 그런지는 모르고 그냥 경험적으로 한 3년이나 5년에 밭에다가 집에 있는 소금 가마를 들여다가 막 뿌려주면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보면 소금을 밭에 뿌리면 엄청 걱정을 해요. 염기가 토양을 버리게 만든다. 사막 소금 뭐 이런 게 형성이 돼서 그런데 근데 의외로 물론 소금을 뭐 갖다가 눈처럼 하얗게 쏟아부은 농사는 안 되지만 이렇게 뿌려주면 훨씬 더 잘 된다. 그럴 거예요. 소금하고 비슷한 게 정폭제 중에서는 석영이에요. 석영. 설경, 예. 수정거를 소량으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도 사실은 좋은 소금은 귀하기도 하지만 밭에다가 뿌리려면 제 생각에는 그게 양은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소량으로 충분히 밭에 예, 효율적으로 많이 영향을 줄 거야. 왜 그런지 설명이 어려웠어요. 네. 그냥 이제 농사 관련해서 이런 이 나트륨이 NA가 아무거나랑 잘 결합을 해서 식물이 무기물 형태로 먹지 않잖아요. 물에 아니 뭐그 분자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걸 받아들이는데 그런 걸 소금이 굉장히 잘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말 되네. 있는 말이죠. 네, 말 되는 얘기죠. 맞아요. 토마토 얘기가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253, 어, 254 그리고 그러면 안에 다른 감자하고 먹으면 안으로 들어있는 것을 암 환자한테는 토마토가 해롭다. 아, 토마토가 음적이라는 얘기네. 왜냐면 조직을 자꾸 독립적으로 만들어주고 개체적이라는 얘기네. 대체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암세포는 토마토는 암세포를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만들어줘. 한 번도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네. 토마토 많이 먹는다. 알러지도 이렇게. 근데 또 식물이 보면 약간 이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건 모든 식물은 그러니까 거름을 줄 때 그 거름이 1차, 2차, 3차 발효가 된 과정을 거쳐서 식물이든 똥이든 충분히 발효를 시켜서 땅에 뿌려도 되는데 토마토는
무슨 말인지 알겠네. 예, 목소리 알겠네. 같아요. 맞네. 그 얘기. 이게 아니 도대체 그 어떤 식물이 그런 데서 자랄 수 있을까? 지금 아무 식물도 자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해서 진짜일까? 거기다 한번 씌워볼까? 실험을 해보면 알겠네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식물 중에서도 질소화된 거를 많이 먹고 자란다는 건 사람으로 치면 화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근데 토마토 같은 애들은 여기서 똥이 삭지도 않은 상태에 남아있는 곳에서 자라기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생식을 하는 거예요. 화식을 안 하고. 그러니까 토마토라는 놈 자체가 저기 소화율 떨어지는 애를 먹고 자라는 애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소화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흡수했을 때 얘를 소화시키기 힘들다는 거지. 힘들다는 그 얘기예요. 감자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왜 감자 먹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감자가 소화 흡수율이 떨어져요. 똑같은 탄수화물인데도 불구하고 고구마 같은 거에 비했을 때 감자가 서너 배 어렵다는 거지. 소화 흡수하는데. 소화 흡수하는데 서너 배 똑같은 양의 당, 열량을 만들어내는데 쉽게 말하면 감자를 소화시키는데 고구마를 소화시키는데 에터르가 한 2, 3 정도 쓰인다면 감자를 소화시키는 데는 8, 9 정도 쓰여버린다는 거야. 8, 9 정도 쓰여버리면 그게 이제 슈타이너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이게 되면 사람이 머리가 쓰거나 신경이 써야 될 에터르 기운이 부족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둔감해진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둔감한 사람들이 실은 이기주의, 물질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말해서 그럼 이 논리 조금 확장하면 이렇죠. 지금 토마토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를 많이 먹으면 물질주의자가 된다. 물질주의자가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좀 한번 추론해 봅시다. 소화율이 떨어지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몸 안에서 쓰이는 에너지가 많아져요. 얘를 소화시키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에너지는 많아지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데 비해서 신경 감각들이 그거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들이는 거는 떨어져요. 그럼 대체로 둔감해져요. 이해가 되시죠? 둔감해지고 얘가 소화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어서 배는 부른데도 불구하고 몸으로 돌아가는 건 적기 때문에 많이 먹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 한편으로는 신경이 둔감해지고 머리가 아둔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물욕이 커지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질주의, 이기주의 이런 데 빠진다. 신경이 예민하지 못하면 의식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경을 정교하게 갈고 닦는 거거든. 토마토 많이 먹는 게 안 좋다는 얘기. 아니면 이거를 익혀서 그래서 익혀서 기름이랑 이렇게 먹으면 훨씬 소화흡수율이 좋다고.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토마토 자체가 소화흡수율이 떨어지는 애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든 저기 화균을 많이 넣어야지. 화균을 많이 넣으려면 익혀 먹는 수밖에. 그래서 오래 끓여가지고 익혀 먹는 기름이랑 거야. 같이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안 먹으면 나쁜 음식. 그렇게 먹으면 그나마 먹을 만한 음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데 감자 얘기가 나와서 감자 얘기를 제가 딴 데서 읽은 거를 좀 추가로 그냥 정보 차원에서 전달을 해드리자면 그냥 발도록학교에서 아이들 뭐 감자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 감자 반찬 못 쏘게 하고 이런 일도 많아요. 근데 그게 참 저는 웃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인류가 감자라고 하는 작물은 구황작물이었고 인류가 저절로 흡수율 떨어지는 애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얘를 별로 안 먹던 작물이야. 감자는 인류사에서 감자를 대량으로 재배하거나 먹거나 구하거나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퍼진 건 19세기에 퍼졌어요. 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에 걸쳐가지고 확 퍼진 거야. 그럼 이때 왜 퍼졌냐 하면 전쟁 때문에. 지난 19세기 중반부터 따져서 보면 유럽은 전쟁이 100년 동안 끊이지를 않았다고. 그러니까 기근 지역이 계속 생기잖아요.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감자가 제일 재배하기 쉽다는 이유로 얘가 주식처럼 돼버린 거예요. 주식처럼.
그러니까 감자를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정도, 뭐 제철에 몇 알 집어 먹는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서양인이 아니라서 얼마나 많이 먹는지 감이 안 오는데. 근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런 데만 가봐도 맨날 치킨에 감자까지 먹잖아. 튀긴 감자 맨날 넣오잖아. 예. 그리고 무슨 스테이크 먹을 때 맨날 감자 넣오잖아. 감자 안 빠지더라고. 감자를 엄청 먹는 거지. 근데 감자를 이렇게 엄청 주식에 가깝게 먹는 정도는 인류가 지난 실은 19세기, 20세기에 걸친 한 1세기 가량 구황작물로 얘가 확 퍼지면서 거의 주식 수준으로 퍼져 놓으니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는 줄기식물이거든. 감자는 줄기식물이라고 해서 줄기식물들이 대체로 다 저기 소화 흡수율이 떨어져요. 네? 잘못 알려진 거네요. 토마토 슈퍼푸드라고 엄청 막 이렇게 10대 슈퍼푸드 해가지고 뭐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뭐 이런 거 한창 신문기사 많이 나오고 했는데 토마토는 아니라는 뭐 하여튼 슈타인은 아니라 그러네. 이런 거 엄청 많이 예. 저는 그 왜 좋은지 광고 결과만 봤지 논리를 못 봐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슈타인은 아니라고는. 관계의 스타일은 모든 개체는 다른 개체와 밀접하게 관계를 주고받고 있다는 데 지금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곡을 재배하거든요. 브로콜리 바람 불면 브로콜리 심어서 막 그렇게 따라가는데 한때는 토마토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남자가 50도 넘어가면 전립선. 그래서 근데 유기농 토마토 이래서 막 찾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거는 대체로 설명하는 게 슈타이너처럼 관계에 의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성분 그렇죠. 영양 성분이나 뭐 그 성분이 내게 뭐 전립선이 좋을 거다 뭐 좋을 거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도대체 왜 토마토가 몸에 들어와서 암세포를 훨씬 더 독립적으로 전투적으로 만들어주는지 이렇게 설명하나. 근데 슈타이너 설명 방식대로라면 토마토는 어차피 얘 자체가 사람으로 치지만 생식하는 놈이고 이렇게 생식하는 놈은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도 사람의 오히려 알터리를 갉아먹고 자기가 사람한테 좋은 영향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확 떨어지는 애고 그렇다 그러면 뭐 특히나 몸 안에서 그런 폐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포 조직들이 대표적인 게 암이니까 암을 분해하는 데는 힘을 안 쏟아주고 암하고 유사한 성질을 오히려 가지고 있어서 촉진시킨다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성분 이런 거보다는 그 고유한 성질 그거에 그렇죠. 그거가 이제 사람과 작용하는 거. 맞아요. 기본적으로 동양의 음양오행이든 인지학이든 간에 과학이라고 하는 게 골 때리는 게 요소로 쪼개가지고 그 어떤 특정 요소가 특정 병이 됐든 뭐야 됐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유물론 과학의 제일 잘못된 게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확률적인 통계적인 상관성만 있으면 이걸 인과성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골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해주면 된다는 식의 논리인 거지. 근데 사실 실제 프로세서는 상관성이 있다고 인과성이 성립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착각들이 나오는 거겠죠. 여러 가지 착각들이 나오는 거고 그 어떤 특정 성분이 있다고 해서 걔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니까. 게다가 예컨대 무슨 어떤 뭐 특정 A 아노미산이 있다, A 호르몬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과학은 A 호르몬이 있으면 그게 뭐 당뇨에 어떤 영향을 주고 뭐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실은 문제는 자 그럼 뭐 예컨대 고동한테서 A 호르몬도 있다. 근데 호두한테도 그 호르몬이 있다. 혹은 뭐 다른 동물한테 있다 했을 때 얘들이 과학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A 호르몬이에요. 근데 사실은 먹어보면 다 다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현상 분석해가지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질적 작용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과학은 그냥 도외시해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이상의 질적 작용은 뭐냐? 슈타이너 같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는 성기체, 어느 성기체에 영향을 받았냐. 똑같은 요소로서 보면 똑같은 어떤 요소로 분석이 되더라도 얘가 목성기운 받았냐? 화성기운 받았냐? 다르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또 얘는 뭘 먹고 자랐냐? 딴 데서 뭘 섭취했냐? 얘는 어디에 소용이 되는 애냐? 기능적으로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 요거 다 봐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얘가 A 호르몬이 있다 없다? 사실은 판정을 안 하는 거죠. 일단 기본 패러다임은 뭐 그렇다. 제가 몇 개 이렇게 따서 별도로 이게 사람들이 궁금하겠네 하고 생각한 거 문장 몇 개는 지금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7, 8장은 저는 앞에 했던 얘기들이 좀 중복되는 게 많고 기본 원리가 응용된 것들이라 가지고 크게 뭐 제기는 없었는데 잠깐 쉬고 선생님이 아 요거 모르겠다 싶은 걸 콕 찍어서 얘기해주면 제가 좀 그냥 보고. 바로 설명하지. 네? 바로. 실사람은 나도 되고. 아니 왜냐면 제가 시간 한 20분밖에 안 돼. 아 그래요. 이제 책을 보면서 느꼈는데 하여튼 저는 7, 8장이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제 식대로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채식, 육식, 채식, 육식 하면서 그냥 이제 제 느낌으로는 채식이 좋겠지 막연하게. 근데 저는 이제 식습관이 뭘 먹겠냐 이러면 저는 육식부터 선택하거든요. 고기부터 아침부터 좀 먹는데 근데 막연하게 채식이 좋겠지. 근데 또 이제 제 이 머릿속으로는 아니 뭐 하나님이 애초에 잡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같이 먹는 게 좋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먹는 걸 보니까 끼니 때마다 육류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한 4, 50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채식과 육식을 설명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몸 속에는 어떤 음식이 들어와서 이렇게 결합해서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나쁜 게 나가겠죠.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런데 나가야 될 게 있는데 육식을 하면은 이걸 못 나가게 하고 오히려 이걸 이제 어느 몸 부위에 쌓아두게 한다는데 그게 나중에 류마티스가 되고 맞아요. 관절염이 되고 맞아요. 당뇨가 된다. 예. 그럼 이렇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채식 그 중에서도 뭐 어떤 채소 위주의 선택된 식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더 선생님 생각을 보태서 하기도 하고 단식 습관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될까? 뭐 이런. 인지학적으로 얘기하면 에테로구조는 거죠. 에테로구조. 이 책에 보면 에테로구조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요 방면에 있는 것들은 먹어봤자 아스트랄 쪽에 가까운 것들이라 가지고 지금 에테를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요쪽 넘어가는 애들은 먹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잎채소들이 요쪽 넘어가는 애들이 많거든. 네. 그 잎채소들 중에서 아래쪽 애들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애들 좀 많이 먹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요쪽에 있는 애들은 식물로 치면 뿌리 식물류들이고 더 내려가면 사실은 소금이에요. 네. 그래서 만일 저보고 먹거리 처방을 하라 그러면 저는 요즘 그 채식이 부족해서 병생이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말 그대로 채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에테르 성분들을 섭취를 해주는 게 몸에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걸 통해 가지고 약효를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에 대한 감이 없어요. 어느 정도 양을 투입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느냐 시금치가 몸에 좋다. 그럼 하루에 몇 그램 먹으라고 이런 거죠. 육식이 몸에 나쁘다. 그럼 어느 정도 제한을 가지라고. 양에 대한 감들이 없어요. 양에 대한 감들이 없는데 만약 지금 몸에 병이 와서 찍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로 다량 투입해야 돼. 염소 세게 가면 약으로서 그 이제 아주 독하게 가면 약 쓰는 거죠. 근데 약을 쓰는 건 어차피 인체에 모든 약은 무조건 간하고 신장에 타격을 줍니다. 이러면 또 이제 어느 한쪽에 증상은 나와도 다른 쪽이 엉키는 식으로. 그래서 자연치유하는 사람들은 약으로는 절대 접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치면 특정 요소들을 말 그대로 다량으로 집어넣어줘요. 이제 해독작용 잘 되는 걸 다량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염증을 주로 일으키는 건 알스라 성분이 저장이 많이 돼서 그런 거 맞아요. 저거 되면 당뇨도 실은 막는 게 당뇨잖아요. 막혀가지고 순환이 안 되는 염증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굳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아. 또 동일한 데서 문제가 돼가지고 진행 경과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 약한 부위에서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운동을 통해서든 지압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처방이 있겠지만 그거 전문가들 우리 학교에 갈 리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전문적으로 어떤 증상마다 처방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먹거리는 제가 보내드리자면 2가지 한 3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물을 모조리 보리차물로 보리차. 네. 그다음 보리 끓인 물 말. 보리차. 보리차가 동물성 요산 같은 것들 해독하는데 끝내줍니다. 그래서 상용하는 물을 전 보리차로 바꿔요. 그 다음 뭐 짜게 먹지 마라 그런 거 무시하고 천일염이나 죽염을 먹을 수 있는 만큼 세게 쳐서 먹어요. 된장 같은 거. 된장 짠 거 있잖아 이런 거. 된장 짠 거 이런 거 매일 먹고 그 다음 요것만 가지고 양이 모자라요. 에테르를 보강하는 쪽으로는 아무래도 녹색 채소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상추 10개 먹어봤자 양이 얼마 안 돼요. 상추 10개를 분말로 갈면 한 숟가락도 안 돼요. 한 숟가락도 안 돼요. 그러면 한 숟가락 하면 보통 10g이잖아. 한 숟가락 하면 10g인데 10g의 가루를 얻으려면 아마 상추나 깻잎까지 이만큼 먹어야 될 거야. 그렇잖아. 이걸 한 30g 이상씩 먹어요. 술 먹기 힘드네. 그래서 녹즙을 먹어요. 네, 그래서 녹즙을 먹는 거예요. 제가 녹즙을 그래서 녹즙을 다량 섭취하기 위해서 녹즙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다라로 한 풀을 뜯어봤더니 4명이 한 컵씩 마시니까 없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양에 대한 감이 없어서 양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반찬을 해서 섭취를 한다? 못 따라가요. 병이 없을 때 평소에는 그게 그냥 고루 섭취한다는 차원에서는 맞지만 병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못 따라가요. 그래서 채소류는 그냥 분말이나 즙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루에 몇십 그램 정도. 음식은 많이 먹어도 뭐 음식도 많이 먹으면 병이 되니 안 되니 걱정하지. 음식은 대부분 과하다 싶으면 다 똥으로 빠져요. 똥으로 빠지고 안 빠지는 애들이 아스트랄 쪽에 있는 애들 뿐이에요. 그게 지방으로 낀다 이런 거. 그렇죠. 그건 지방으로 끼어버려요. 동물성 애들이 주로 병을 일으키지 식물성 많이 먹는다고 병 나는 거고. 옷 같은 이런 자극성, 독성 있는 거를 약성 있는 거를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일반적인 식물, 미네랄 이런 거는 많이 먹어도 병 안 생깁니다. 그래서 보리차, 죽염은 비싸니까 천일염도 비싸니까 짠된장, 보리차, 짠된장, 그리고 김치류도 잘 삭인 거 다 좋잖아요. 이런 거 집중적으로 먹고 녹즙을 하루에 최소한 20g이나 30g 기준으로 먹어주면 집중 투입하면 한 달 안에 몸이 좀 가능할 거예요. 어제 이렇게 있다가 밤중에 왜 한잔하고 투덜투덜거리고 이런데 보니까 여기가 이제
먹이의 부분의 마지막에 지난번에 그랬는데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음식을 통해서 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거 설명을 쭉 나서 신기하네 그러고 보게 됐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약간 사례 비슷하게 슈타이너 박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토마토는 이런 식물입니다. 감자는 이런 식물입니다. 그랬을 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채소 종류 농사 짓는 게 거의 우리가 먹고 이러는 게 60에서 80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고는 이제 잘 관찰해서 뭐 이렇게 옛날에 전통이나 본능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관찰해서 연구를 해보라고 하는데 일반 농민들이나 우리들이 슈타이너처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농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역동농업을 하고 이 책을 몇 번 읽고 강의를 듣고 얘기를 이렇게 토론하면서 바뀌었냐 하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다시 집에 가면 그대로 농사를 짓고. 그런데 자꾸 이제 슈타이너 얘기를 다시 바꿔서 읽으면서 그렇지. 근데 또 돌아가면 안 바뀌어 그대로 했던 대로 그대로 바뀌어. 유기농 일반 풀이나 동물을 대하고 농장을 대하는 것도 똑같이. 그래서 약간 이거는 너무 이게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도 나조차 이러면 내 주변의 농민들하고는 더 이상 소통할 수가 없는 약간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여건의 문제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이 여건을 이겨낼 만큼의 어떤 이해 풍부성.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여건이 좀 힘들더라도 아주 응용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고 또 여건이 좀 좋은 것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고 이럴 텐데 여건에 비해서 이해도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저만 해도 깝깝한 게 원리는 알겠다. 근데 나는 농사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라고 하는 거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이해가 충분히 되고 경험도 충분하면 아마도 실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지 않겠느냐. 막연히 그런 생각은 들죠. 막연히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당장 저 스스로도 저만 해도 한쪽이 비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목화토금수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면 대체로 이렇게 평균 뭐 풍년 내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작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연작 피해. 올해는 무슨 진딧물이라는 벌레가 많이 생겨서 이랬는데 또 어떤 데는 똑같은데 그 진딧물이 전혀 그럼요. 안 생기는 그건 때가 필요에 있어요. 따라 다르죠. 그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많이 생기면 그해 그 작물은 다 그냥 그렇죠. 아까 제가 저 충으로 나눠야 네, 되는데 그래서- 특별 충이 그때 많이 생기는 그 네, 말이죠.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근데 슈타이너도 이런 책에서는 이제 농업 관대에 있지만 파종 달력에 보면은 날씨하고 이렇게 하고 아마 원래는 무슨 이제 요 달력 말고 원래 책자로 나오는 거 보면 원래는 무슨 어떤 종류의 충들이 아니면 어떤 종류의 곰팡이 박테리아들이 번성할 수 있으니 미리 역동농업에서 말하는 그 새뜨기 증폭제를 만들었다가 물에 풀어서 뿌려주시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해보고 싶은데 내가 이제 아까 요거는 확인해가지고 보충, 낮춤, 인충을 확인해서 우리 선생님이 이거 맞나 안 맞나 내가 확인해서 검증. 물론 요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달력도 같아.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일 없이 특정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 막 덮드려요. 뭐 미국의 선녀 나방이 온 전국의 식물들을 덮치고 있다. 예. 근데 작년에는 선녀 나방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런 얘기들 뭐 미국에서 수입해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년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요거와 달력과 연관이 있지 않나. 그 모충 맞춤하는 거 지금 소개되어 있는 거 그거 한개 내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그거 춤의 종류까지 그 제가 자료를 영추 쪽은 안 찾아봤는데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찾아볼게요. 흔히 제일 거의 독성에 가깝게 강화되어 있는 게 술이에요. 염증류가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나 이게 당뇨 술은 무조건 넘죠. 그 다음에 배 같은 거 육회나 해물도 안 익혀 먹는 것들은 다 빼야 돼요. 익혀 먹지 않는 것들. 빼라고. 어? 빼라고. 네, 다 빼버려야 돼. 그렇게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건요. 본능적으로 안 먹게 되죠. 저 육회 젓가락 안 되거든요. 육회 당연히 먹지 말고 회 종류도 먹지 말고. 우리가 화식을 하라는 얘기는 거죠. 그렇죠. 화식을 해도 햇빛에 말려서 먹는. 네, 뭐. 소식을 하고 세게 화식을 하고 녹즙을 많이 먹고 안 맞네. 그 해동류가 이제 아까 말했던 보리차 소금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상식을 하고. 예전에 된장 퍼먹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부산에 계실 때. 근데 된장이든 천일염이든 죽엽이든 퍼먹는다라는 정도가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엄청 많이 퍼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부를 정도로 먹어도 된다니까. 어떻게 먹어? 소금을요? 된장으로 배를 불릴 정도로 먹어도 된다. 그 정도 있어야 그게 내 후배 어머니가 아무 방법이 없어서 제가 차라리 된장을 퍼먹어야 돼. 진짜 퍼먹고 나왔어. 유기농 할 때. 얼마나 퍼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기농 하는데 지금 중농에 같으면 연세들이 90 넘으셨거든요. 한 사발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만나는데 고문 아니에요? 소금은 그렇게 먹으면 어쨌든 본인들이 3, 40년 유기농을 이제 김종원이 같은 50년 넘게 왔으니까 우리는 암이 있으면 안 된다. 좋은 걸 먹었는데 그러면서 같은 거는 그래도 몇몇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거는 하나가 먹으면 힘들잖아요. 건강하게 만든 홍된장을 좋은 이제 아까 배불리 먹으라 그래서 그 생각이 나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된장 속에 그냥 된장 푹 풀어가지고 물 마시듯이 맞아요.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 먹어야. 그러면 그게 몸 안에 있는 그 배출시키는 게 된장보다 좋은 게 없고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소금 들어있고 그것만 계속 먹어도 다른 거 안 먹어도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임낙경 목사님인데 화천에 계속 병원이 포기한 항암 환자들 10대명씩 데리고 같이 살아요. 이 양반이 된장 간장 만들어 팔고 그 돈으로 이제 목사 일어나서 팔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암만 걸리면 찾아가는데 가면 그냥 체하면 녹도 먹고 그 돼지고기 먹을 때 새우젓 먹고 같이 해서 먹고 뭐 어떻게 했을 때는 김치 국물 마시고 그리고 암 안 걸리려면 아침마다 된장 물에 풀어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매일 이 얘기밖에 안 치운데 정리해. 그래서 엄마 여기 진짜 갈 거야. 노인네 얘기니까 그런 게 없다 그랬는데 일단은 요즘 주변에 암 환자들이 너무 많고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암은 어차피 걸려요. 환경 때문에. 집에 누나도 있어. 어차피 걸리고. 근데 저는 암에 대한 공포를 먼저 털어내야 되고. 암 없이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있더라도 그냥 관리하면서 달고 끝까지 가는 거. 그리고 1년에 한 5번 정도 몸이 죽도록 피곤할 때 오더라. 그 나머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달고 수명에 문제 없이 자고 있어. 그 한의 쪽에서는 하는 말이 있는데
병이 사람을 죽이지 오늘 못한다. 뇌물을 오는 날. 약이 죽인다. 약이 죽인다. 병이 왔을 때 자연 관리를 하면 그게 수명에 그렇게 결정적인 치명타를 절대 못 줘요. 병은 완치할, 그러니까 노쇠가 같이 진행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완치는 힘들어. 완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완화시켜서 관리하고, 예, 저기 치명타를 못 주게 관리하면서 그냥 쭉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